늘 속으로만 쌓아놓았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곧 7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홀몸으로 고생하면서 키운 제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죠. 그때는 늘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이 나이 먹어서 뭘 더 감출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제겐 남편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도망쳤고 수소문을 해봤지만 애초에 제게 가르쳐준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죠. 미혼모라는 게 흉이 되던 시절이라 저는 없는 남편을 만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제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성인이 된 이후였고요. 그럼에도 아들은 저를 말없이 안아주는 효자였습니다. 비록 제가 배움이 짧아서 아들에게도 많이 못 가르쳤지만 인성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르게 잘 자라주었죠. 그리고 아들은 30이 넘어서 제게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린 아가씨가 고생이 많았다지? 참 잘 컸네. 어머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이지, 저희 친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어머님을 보니까 저희 엄마가 떠올라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딸처럼 그렇게 대할 테니까 아가씨도 날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울어 울기를. 이렇게 예쁜 화장 다 무너지겠네. 그러게요. 왜 자꾸 눈물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우리 같이 살아요. 저랑 이 사람 결혼하면 우린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알았죠? 그건 내가 불편하고 싫어요. 신혼 즐기고 알콩달콩 살면 그만이지. 늙은 여자랑 같이 살아서 뭐 하기에. 그냥 아주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그렇게 우리 잘 지내봐요. 싫어요. 전 무조건 어머님 모실 거라고요. 이 사람이랑도 이미 이야기 끝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라면 제가 바꿀게요. 뭐든요. 아이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 결혼하면 시자 들어간 사람들이랑 오래 붙어 있고 가까이 붙어 있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순진해서 잘 몰라서 그래. 전 진심인데요? 알지. 마음만 받을게요. 어린 아가씨가 어쩌면 이렇게 심성이 고운지. 내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엄마,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네?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엄마는 마음 변함 없다. 결혼을 하면 독립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충분히 혼자서 돈 벌고 밥도 잘 챙겨 먹을 힘도 있어. 그러니까 날 책임지려고 하지 말거라. 부부는 닮는다더니 아들은 아주 참하고 착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군요. 제게 너무나 잘하기도 했고 아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약간의 반대를 했던 걸 후회할 정도였죠. 제 사정이나 형편에 어떤 며느리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얻은 빚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행복을 빨리 앗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아들은 고집했고 저 역시 허락하고 난 뒤에는 너무나 예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윳돈을 털어서 빚을 갚는 데 조금 보탰고 아들은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죠. 결혼한 뒤에도 늘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아들 내외를 거부한 건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었죠.
그냥 엄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아니, 다른 애들은 엄마 모시기 싫다는데 왜 이래? 안 간다니까? 그 사람이 엄마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어제는 울더라니까? 우리 전세 보증금이랑 이 집 내놓고 좀 더 큰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 어? 이 집은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처음 마련한 집이야. 나 죽거든 팔거라. 그리고 엄마는 혼자가 편해. 엄마도 좀 혼자 살아보자. 평생을 너랑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지겨워서 그래. 너도 그렇다. 이런 짐덩이를 왜 들고 들어가? 싹 다 털고 결혼했으면 잘 살기나 하지. 아닌 거 알아. 엄마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냥 대충대충 먹는 것도 알고. 내가 엄마 아들이야? 그거 모를까봐? 우리는 가족인데 뭘 자꾸 짐이라고 생각을 해.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그냥 같이 좀 삽시다. 이제 고생 좀 안 할 때도 됐잖아. 내가 왜? 내가 청소일하는 게 싫어서 그래? 솔직히 싫어. 남의 집 일하고 청소하는 거 싫어. 이제 나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돈은 그래. 솔직히 남들처럼 좋은 건 못 다니니 많이 벌진 않아도 우리 세 식구 살 정도로는 벌 수 있어. 그 사람도 돕겠다고 하고. 그럼 엄마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나 고생 안 하려고 며느리랑 너를 고생시키라는 말이냐? 그리고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청소하는 게 힘들어도 정정당당하게 돈 받고 하는 일이고,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이거사. 나더러 10년이든 20년이든 일해달라고 하는 사장님도 있어. 내 밥벌이 스스로 하는 게 난 자랑스럽다. 내 돈 벌어 내가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해. 그래도 엄마. 난 내가 힘만 있으면 평생 이렇게 일할 거야. 아파트 입주 청소하고 방문 청소하고. 내가 눈 감는 날까지는 일하고 싶다. 돈 준다는데 똥도 풀 수 있다 나는. 엄마 때문에 속상해하는 며느리랑 아들은 안 보여? 자주 오면 되잖니. 자꾸 그걸로 마음 끓이지 말고. 알았지? 마음 바뀌면 말해요. 그리고 연락 좀 자주 하고. 이건 무슨 반대가 됐어. 결혼하니까 이제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엄마, 혹시 말이야, 진짜 혹시 연애해? 아이고, 아들놈이 이제 못하는 말이 없어? 아니지. 그래, 이참에 어디 명 짧고 돈 많은데 눈먼 영감 하나 잡아서 시집이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귀찮게 하지 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을 봐도 다 큰 자식 끼고 사는 사람들은 늘 제각각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고부 갈등으로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어떤 곳은 손자 키우는 문제로 이혼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결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봐왔던 저에게는 아들의 행복을 1순위로 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 지금도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못 받아서 지금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이제 생일이 돌아오잖니.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자고 전화했지. 그렇죠. 그 사람 생일이구나. 그래야죠. 아니, 까먹고 있었어? 아니요. 요즘 그 사람이 일을 늘려서. 아시죠? 그 사람 돈 욕심이 좀 있잖아요. 돈 욕심? 걔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일을 어떻게 늘렸다는 말이니? 부업해요. 배달이요. 뭐? 멀쩡한 회사를 다니는데 왜? 배달 그거 위험하지 않니? 넌 안 말리고 뭐 했어?
그러니까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임신 계획 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겠다는데 기어코 본인이 일을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리고 상황만 보면 이번 생일도 어쩌면 못 모이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 그럼 어쩐다. 내가 생일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뭐요? 어떤 생일 선물이요? 지갑. 비싼 거야. 저렴한 걸로 사진 않았어. 백화점이요? 그렇지. 백화점 몇 층이요? 3층인가? 4층인가? 어쨌든 거기서 가장 비싼 걸로 달라고. 이게 무슨 악어인가 가죽인데. 어머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1층에서만 사는 거죠. 뭐? 그래도 난 지갑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갔는데 왜 1층이냐? 1층에만 진짜 지갑을 팔죠. 위에 있는 건 그냥 시장에서 사는 거랑 비슷해요. 명품을 파는 곳에서만 진짜 제대로 된 지갑이 있는 거고요. 아, 그러냐? 내가 몰랐구나. 그래도 꽤 비싸던데. 그래도 아들 생일인데 좀 제대로 된 걸 사주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돈으로 바꾸세요. 형편이 안 되면 제가 돈 보태서 좋은 걸 살게요. 저한테 주시든가요. 아니다. 아니야. 1층 내가 가보마. 생일밥도 못 먹는데 선물이라도 잘 줘야지. 그럼 그러시든가요. 아들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1층의 명품관이라는 곳에서 생일 선물도 샀고요.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비싼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처럼 제대로 된 선물을 사주는 게 옳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샀죠. 그리고 저는 그걸 잘 포장해달라고 부탁해서 며느리를 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게 내심 어찌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에는 그냥 같이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했고, 이렇게 멀어지는 건 줄 몰라서 눈물도 찔끔 나고 했죠. 또 하루는 제 생일이었는데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그때 식당에서 3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전화를 했고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어요?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하더니. 뭐? 전화는 안 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이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단 어머님이랑 좀 떨어져 있고 싶다고 하네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도통 속내를 내비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죠. 하지만 보세요. 전화도 안 걸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어머님 이야기를 하면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이러다가 저 이혼하겠어요. 그니까 어머님이 좀 적당히 그 사람이랑 거리를 더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네? 생일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고 그게 뭐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 생일에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 말처럼 거리를 뒀죠. 저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그 상태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이따금 찾아오던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의 발길도 뚝 끊어졌고 저 역시도 가끔 해다 주던 반찬을 경비실에 맡기는 정도만 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 아니면 손도 대지 않는 녀석이라 그것만은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했고 난생 처음 화가 난 표정을 보았죠. 아들은 도통 화를 내는 법도 없고 큰 소리를 치는 법도 없었지만 그때는 울분을 토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진정 좀 해라.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전화 한 통도 없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진짜 뭐 아들 하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무리 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허락해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 내가 엄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 아니, 앞뒤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뭐 아들 빼앗겼다고 그래? 언제는 참하다며. 그런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까? 이혼이라도 해드려? 그래야 속이 후련하시겠어? 너 미쳤어?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네가 연락을 안 받는 건 생각 안 해? 그래서 내가 연락 좀 소홀히 한 건데 네가 바라는 거 아니었어? 뭘 바래?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엄마들은 몰라도 엄마는 시집살이 이렇게 시킬 줄 몰랐어. 그 사람 형편 어려운 게 뭐 어때서? 엄마는 미혼모였잖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우리가 그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아들 가진 유세를 떨어. 너 지금 내가 며느리한테 뭘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나랑 그 아이는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네가 뭔가 지금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그니까 차라리 나한테 뭐라고 하지. 왜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밤낮으로 괴롭히는 건데? 왜? 그 사람 엄마랑 전화하면 매번 울어. 나한테 말은 안 해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말은 듣지도 않는구나. 애초에 너 지금 그 아이 말을 믿는 거니? 그럼 내가 이 상황에 엄마 말을 믿을까? 엄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가 전에 말했지. 결혼하면 독립된 한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가정 지켜야겠어. 우리 앞으로 보지 맙시다. 울면서 집을 뛰어나가는 아들을 잡고 소리를 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였죠. 며느리가 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눈물도 나지 않아 가슴만 쳤습니다. 모든 걸 며느리에게 맡겨놓고 그저 기다리는 게 최고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 탓만 같았어요. 뒤늦게 휴대폰을 친구의 아들에게 물어 확인했을 때 아들의 전화번호가 차단이 된 상태라는 걸 알았고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도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새 휴대폰을 사주며 이것저것 해주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당장이라도 바로잡으려고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더군요. 마치 저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려는 것처럼 회사도 이미 퇴사한 상태고 집도 이사를 가버렸다는 걸 화가 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아들을 빼앗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 저를 끔찍이 싫어했다는 거 하나만 확실했죠. 처음에는 소름이 끼쳤고 당장이라도 그런 여자를 아들에게서 떨어뜨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문득 그냥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바뀌더군요.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웠던 건 아닐까? 아들이 날 생각하는 효심이 싫었던 건 아닐까? 나만 빠지면 둘은 정말로 행복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찾으려는 걸 포기하고 둘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상처난 곳에 소금이 닿은 것처럼 쓰리고 아팠지만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잘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2년을 살았죠. 뭐 할 것도 없어서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이따금 백화점 1층에서 좋은 걸 보면 아들 생각이 났고 늦은 새벽에 꿈에 나타난 아들 걱정에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지만 참고 견뎠죠.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와 보니 어떤 거짓골을 한 사람이 복도 안쪽에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기도 했고 술 냄새가 너무 짙어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슬금슬금 피하는데 그 남자의 쌍가마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는 달려가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너 이 꼴이 이게 뭐야? 너 왜 그래? 너 어디 아파? 삐쩍 말라서 얼굴에도 살이 하나 없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서 퀭했죠. 옷은 너무 낡았고 온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손을 벌벌 떨면서 아들을 부축했고 바짝 말라 가벼운 느낌의 울분을 토했네요. 급하게 아들을 집에 들여다 놓고 회사에 연락을 해서 당분간 못 나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제까지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잤습니다. 제가 밥을 먹이면 또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한 게 일주일이었죠.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죽은 사람처럼 보여서 가끔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딱 보름이 지났을 때 아들은 씻고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결혼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다 맡겼어. 그리고 난 용돈 5만 원을 받아서 썼고, 그런데도 자꾸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집을 사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했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고생을 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배달 일도 시작했고. 그랬구나. 배달 일을 한다는 이야긴 들었다.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었지. 난 엄마가 그 사람 구박하는 걸로 알았어. 물론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그랬어. 매번 울고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생일 때도 나오지도 않고 내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화가 났었어. 이제라도 알면 됐다. 나더러 오해라고 말을 하든가. 왜 엄마는... 아니야. 그때는 내가 뭐에 홀린 것 같아. 나도 며느리가 이간질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저 내가 오죽 싫었으면 그랬을까 해서 그냥 더는 찾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 꼴이 된 거야? 돈을 아무리 벌어도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더라고. 그 사람 빚 갚고 생활비 한다고 쓰는 돈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어. 오히려 내 용돈은 3만 원으로 줄었고, 그래도 집을 사기 위해서 절약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 살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뭐? 차비만 해도 빠듯한 돈이었고 점심이야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을 했지만 그 이상은 챙겨 먹지 못했어.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난 그걸 또 치우고 하다 보니 하루에 4시간도 잠을 못 잤고. 아니, 걘 뭐 한다고? 그 사람도 일을 한다고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잠깐 힘들면 괜찮아질 거라는 마음으로 일을 악물고 살았는데 배달을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났어. 어디가? 어디? 이제 괜찮아. 다리.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저는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입만 가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 그 사람 암 투병하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없었고 그냥 사치하고 분에 넘치는 쇼핑을 해서 카드 빚을 진 거였더라고. 나도 수술하고 그 여자 찾으러 다니면서 알게 된 거야. 내 돈은 이미 공중분해되어서 찾을 수도 없었고 이미 날 떠나기 전에 내 카드를 많이 긁고 갔더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내버려두는 게 아닌데 이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니. 이게 천벌이면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 이혼했고 결국 파산했어, 엄마.
맙소사.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도 심하게 들썩이면서 어린아이처럼 울더군요. 그리고는 다리는 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어서 노숙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죽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차마 저를 두고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왔다는 말도 했죠. 저는 그저 잘했다, 잘했다 이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아들의 재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된 걸 회생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풀기 위해 저도 아들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그동안 아들은 저희 회사 사장님의 배려로 저와 함께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통장이 없어서 정식으로 직원이 된 건 아니었지만 제게 그만큼의 돈을 더 주셨고요. 아들이 이전에 에어컨 수리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어 수리와 청소까지 하는 방향으로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장님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기 조금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다녀오고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그러던데. 입주 청소요? 아니면 실거주하는 분이 있는 곳인가요? 그게 가정부도 있는 곳이긴 한데요. 집이 꽤 잘 살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부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사모님이 너무 어쨌든 좀 더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주 가정부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 곳이고 저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집 사장님이랑 인연이 있어요. 전에 회사 옮길 때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정기적으로 하는 고객들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돈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두 배를 불러도 싫다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에어컨도 같이 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에어컨 청소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냉방병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에 곰팡이 있는 거잖아요. 아유, 이런. 그럼 저희가 갈게요. 정말 괜찮겠어요? 저 혼자도 아니고 아들이랑 가면 좀 덜 그러겠죠.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돈도 많이 주고 일단 제대로 계약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나 힘드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에어컨 청소에 신경 좀 특별히 써주세요. 그렇게 맡아서 가게 된 집은 정말 좋더군요. 이름이 있는 아파트라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입주 청소가 전담이라 집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거주하는 곳의 경우는 주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거긴 조금 특이했습니다. 주인이 안에 있지만 청소를 해달라고 카드키를 관리실에 뒀더군요. 안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치워달라는 전달 사항이 있었고 말입니다. 때문에 조용히 들어갔고 아들은 에어컨을, 저는 주방으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죠. 정말이지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릇만 들면 나오는 바퀴벌레 때문에 몇 번이나 놀란 가슴을 진정해야 했죠. 대체 이 집의 안주인은 뭐 하기에 이렇게 해놓고 사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무렵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거실의 중앙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손끝으로 가리킨 사진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죠. 바로 전 며느리이자 아들의 전처였습니다. 이 여자는 그래도 잘 살고 있었네. 아들은 분노에 몸을 떨면서 말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다그쳤죠.
이게 잘 사는 거니? 이혼하길 잘했지. 냄새나. 너도 감정 가질 필요도 없다. 이런 여자 데리고 사는 남편이 더 불쌍해. 너도 집안 꼴을 봐라. 벽 여기저기에 곰팡이에 음식물이 소파 밑에 있는 이런 집? 이건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냥 고객일 뿐이야. 우리 얼른 일 끝내고 나가자. 여기 더 있어서 좋을 것도 없다. 그렇게 한참을 일을 서둘렀어요. 이가 부득부득 갈렸지만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일은 일이니까 꾹 참았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저를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말하더군요. 저희 아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집안 꼴이...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는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을 똑똑히 말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나 보다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랬더니 남자가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다가오자 귀까지 막고 소리를 꽥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들은 미친 사람인가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소란에 짜증을 내면서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저와 눈이 마주쳤고 하얗게 질려서 손을 떨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군요. 당신들 뭐야? 귀신이야? 그 집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고개도 들지 못한 상태로 물었죠. 뭐요? 귀신? 귀신이 청소해주고 에어컨 봐줍니까?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아니야, 이 사람들은 닮았어. 그냥 닮은 사람들이야. 그러자 남자가 슬쩍 고개를 들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죠. 아니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제 사진했던 그 사람들이잖아. 이거 꿈인가? 꿈인 거지? 제사?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저와 아들은 눈빛을 교환했고 대충 어떤 일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이봐요, 사장님. 저희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전 며느리이고 우리 아들의 전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머님, 그만 좀 해요. 너야말로 왜 우릴 죽은 사람을 만들어? 이 사람한테도 거짓말했니? 오빠,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말 믿지 마. 내 말 믿어, 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한테도 이렇게 했니? 믿지 말라고? 너 그렇게 살면 천벌받을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도 천벌 안 내리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신이 모든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란 존재를 내린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니까 한마디로 네가 벌을 안 받은 것 같으니 내가 대신 준다는 그 말이야. 이 사람이 당신 말 믿을 것 같아? 스토커들이지? 나 일부러 찾아온 거지? 우리가? 더러운 집 치우러 왔다. 그러게 집얼은 못 고치고 왜 아직도 이러고 살아? 네가 깨끗하게만 살았어도 이렇게 만나진 않았지. 나한테는 집 산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속이고 집안 살림 하나 손 안 댔는데 이 사람한테는 우울증이라고 했어? 무슨 우울증? 내가 언제? 오빠, 이 사람들 말 믿는 거 아니지? 그때 남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 사별했다고 했잖아.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동시에 사고로 잃어서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매일 산소에 찾아가고 제사도 포기 못한다고 그랬잖아.
집안 꼴도 이렇게 만들어도 내가 그거 하나 착한 마음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오빠, 그건 오해야. 그냥 난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생각했다? 뭐 그런 말이었어. 날 계속 괴롭혔었어. 이 두 사람이 날 정말 많이 힘들게 했고. 우리한테는 자기 엄마 아빠가 암에 걸려 죽었다고 했어요. 사장님,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다가 카드빚, 재산금융까지 손댔고 파산까지 시킨 아주 독한 년이고요. 거짓말이야. 어머님, 왜 거짓말하세요? 그렇게 제가 싫으세요? 아직도요? 너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연기하지 말라고. 연기? 내가 무슨 연기를 해? 당신도 나 못 잊어서 이러는 거잖아. 내 결혼 망치려고. 네가 결혼을 하든 파혼을 하든 난 이제 너 신경도 안 써. 미안하지만 넌 이제 관심 밖이야. 정말 다들 미친 것 같아. 오빠, 이 사람들 정신병자야, 진짜야. 우린 증거가 있어. 이제 나 예전에 그 좋은 시어머니 아니다. 너 잘 살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아. 우리 아들 망친 대가를 다 치르진 못해도 너 우리 죽었다고 하면서 착한 아내 행세를 하려고 한 모양인데 어림없어. 미쳤어요? 증거? 있으면 봅시다. 나도 답답해서 그래, 나도. 애초에 우리 인연은 이미 7년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나 당신들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제발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가세요. 넌 아줌마 아니니? 아무리 찍어 발라봐라. 너도 이제 늙었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단순히 살림만 합친 상태구나. 그렇죠, 사장님? 네, 일단은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오빠는 그 인간들한테 뭘 설명해. 내 말 믿어. 내가 설명할게. 저는 그때 그 사장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쓰다듬었죠. 혹시 사장님은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시지만 결혼 후에 모실 계획입니다. 곧 이사를 할 생각이었죠. 혹시 어머님이 최근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하진 않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줌마!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쳤고요. 사장님, 이 여자 수법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엄마랑 2년 가까이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후회할 겁니다. 이런 여자랑 살면.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싫다고 연락 끊었잖아. 야, 시끄러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다행인 건 네가 여전히 7년 전과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바보가 아니라면 알게 될 거야.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 누군지. 그리고 설령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 제사상을 차리는 여자랑 소름 끼쳐서 누가 살겠니? 넌 네 무덤을 직접 판 것도 모자라서 흙까지 덮은 거야. 알겠어? 야, 이 미친 스토커야. 그래, 그냥 경찰 불러. 경찰서에서 콩밥을 좀 먹으면 그때 진실을 말하겠지. 나 너무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 끌고 경찰서에 갈 거야. 그래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해서 싹 다 집어넣을 거고 변호사도 고용할 거야. 며느리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멍한 눈으로 보던 사장님이 숨을 몇 번 크게 내쉬더니 나가 라고 낮게 말하더군요. 들었지? 당신들 나가라고. 아줌마, 아저씨, 나가세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 너 나가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 자기야, 오빠,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아니지, 거짓말이지. 실수하지 마. 나야, 오빠가 좋아했던 나라고. 날 믿어야지. 이런 청소부들 따위 말을 믿어? 청소부 따위? 그렇잖아.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이 짓거리는 말이잖아. 자기들이 못 살아서 내가 질투가 나니까 저렇게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거야. 아주 무서운 인간들이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줄게. 오해하는 부분 없을 거라고, 응? 내가 아무것도 없는 널 택한 건 착했기 때문이었어. 빚이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이 결혼을 다 뜯어 말렸어도 너 착한 심성 보고 선택했던 거라고. 애초에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할 때도 얼마나 내가 고마워했는데. 그런데 뭐? 청소부 따위? 더럽고 냄새나? 너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오해야. 일단 이 사람들 내보내고 이야기하자. 우리끼리 이야기해보고 결정하자. 어?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당장!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며느리는 밖으로 나갔고 한참을 현관 앞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리되지 않은 머리를 부여잡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우리는 한참을 멀뚱히 있다가 일이 먼저라는 생각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애초에 뭐라고 할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볼 뿐이었죠. 그런 상황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여기 장난 아니야. 아유, 쓰레기 봉투가 더 필요할 것 같네. 내가 사올 테니 일단 스팀을 돌려서 불려놔. 알았어요. 저는 청소하다가 쓰레기 봉투가 모자라서 나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오기 전에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분량을 넉넉히 받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그곳이 정말 힘든 곳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씻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고요. 검은 얼룩과 담뱃재, 생리대까지 쌓여서는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제 아들도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을 거라는 상상이 되어 가다가 주저앉아서 조금 울었죠. 아들에게 대충 들었던 게 집안일을 안 한다가 전부였기에 더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 김에 장을 봤어요. 식탁 위에 온갖 배달 음식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짠한 마음이 들어 그랬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화장실, 그리고 가장 상태가 끔찍했던 안방을 치우고 났을 때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많이 늦은 저녁을 차렸어요. 뭐 별건 없었고 된장찌개와 계란찜, 콩나물이랑 시금치를 조금 무쳤고 갈치조림을 했죠. 아들은 넋을 놓고 있는 사장님을 데리고 식탁에 앉혔고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결혼을 하려던 예비 신부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래도 예의가 있는지 감사하다면서 힘겹게 갈치조림 국물을 입에 넣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아휴, 그러다가 체해요. 큰일 나요. 저희 어머니가 해준 갈치조림이랑 맛이 똑같아서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사실 이런 집안 꼴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잠깐 저희 동생네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못 오게 했었는데 고작 저런 여자 때문에 제가 몹쓸 짓을 했어요. 계속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가지도 못하고 일에 매달려서 저 너무 한심하죠? 저런.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제가 그건 알아요.
미안할 것도 없고 죄송할 것도 없어요. 그저 엄마 나왔어 하고 집에 들어서면 되는 거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제 은인입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했다면. 아니요. 난 사장님이 대견한데요. 글쎄 우리 아들은 말을 해줘도 듣지도 않았어. 뭐에 씌었었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바로 걔를 내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이 시원해요. 아, 엄마도 참 그런 말을 왜 해? 부끄럽게. 뭐 어때? 이제 지난 일인데 돌아왔으면 됐어. 도배도 싹 다 하고 어머니 모셔오면 돼요. 그리고 더 잘하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로 여자를 고르지 말고요. 자꾸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저런 여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그 사장님의 카드로 현금 출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대신 물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거면 인생 공부를 했다고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와 얽히기 싫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 아들은 그 사장님의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파산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기에 회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지금, 아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밝아졌고 저 역시도 그런 아들이 대견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기존에 다니던 청소 회사를 그만두고 사장님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아주 간단한 요리와 청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는 게 전부였지만 조건은 더없이 좋습니다. 애초에 사장님의 어머니가 워낙 깔끔하신 분이라 제가 손댈 게 없을 정도고 이따금 말동무도 하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하는 게 전부거든요. 아마도 사장님이 안타까운 사정에 저희를 도우려고 일부러 일을 맡기신 것 같았어요. 돈을 받는 게 미안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넷이 함께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라는 것도 한 여자와 결혼할 뻔했던 것도 닮아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잘 맞고 이야기도 잘 통했죠. 사장님은 가끔 저희 얼굴을 보면 제사상에 절을 할 때가 떠오른다고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인연으로 어떻게 보면 복수를 시원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은 그 여자를 떠올릴 때 더 이상 악몽이 아닌 게 되었을 때가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이름도 거론하기 어렵고 그저 그 여자라고 지칭했던 그때는 상처로 남아서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 여자는 더 이상 저희의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지금이 진짜 복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린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지옥으로 뛰어들 것이기에 오히려 가엾다고 생각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마음의 한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분들도 싫고 미운 사람에게 마음의 구석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준 분들 모두가 아주 좋은 일들과 감사한 사람들로 마음을 꽉 채워나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